네, 2023 김대중 평화회의 이제 라운드 테이블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구적 평화와 지구적 책임을 위해서 청년들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각국의 청년들이 생각하는 평화, 그들이 그리는 평화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오늘 라이브 테이블의 좌장을 맡아 소개해 주실 김종대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 공동대표님 나와 계시고요. 또 발표자 오늘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마사테 동아시아 연구소 전임 연구원이신 니린톤 메수프니쿰님, 아프리카 인권 및 개발 연구소 법무 책임자이신 리디아 캔버바즈님, 코트라 모스크바 사무소의 마르타 보차니코바님, 베를린 자유대학교 미셸 보처딩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박사과정이신 조은영님, 그리고 돌라트람 넬리대 강사이신 히마루파 카나파르틴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히마루파 카나파르틴님께서는 현장 참석이 여의치 않아서 온라인으로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라운드 테이블을 위해서 지금 무대에 모두 자리해 주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개 감사드리고 이렇게 저희를 귀한 세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final session of the conference. 네,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저는 리제너레이션의 창업자입니다. 저희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조직이고요. 사실 저희는 전 세계 난민과 이민자 청소년을 지원하는 미국 기반의 비영리 단체입니다. 저희는 대학 진학 교육을 제공하지만 세계 시민의식은 저희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마무리하게 될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청년 미래 그리고 평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태국, 우간다, 러시아, 독일, 한국 그리고 인도의 청년을 대표하는 글로벌 청년 패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발표를 듣기 전에 먼저 잠시 멈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는 어제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셨는데요. 이렇게 마무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평화는 무엇인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마무리 지어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는 뭐다? 평화는 뭐다? 어떻게 이 문장을 완성을 하시겠습니까? 평화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세션이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더 들어가기 전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평화는 땡땡이다. 평화는 무엇이다. 들어가기 전에 한번 각자 정말 의미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o for 2 days, 양일 동안 저희는 글로벌 책임, 기후, 팬데믹, 기술, 안보, 외교, 경제, 에너지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주제에서 평화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각자가 개인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이 컨퍼런스를 마무리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 계시는 6분의 패널 분들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6개의 모든 다른 발표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소화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각 패널 분들께서는 이 평화에 대한 각자의 정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께서 먼저 그걸 시작으로 발표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발표자는 니린손 메서니콤 씨입니다. 니린손 메서니콤님은 탄마사테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연구원입니다. 스마트 시티 개발과 경제학부터 국제협력, 정치학, 외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태국에서 오셨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양한 태국 정부기관의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국가 디지털 경제 그리고 사회위원회, 공공사업 그리고 도시 및 국가계획부 등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이제 평화는 무엇일까요? 그녀에게 있어서 평화는 상호 연결과 통합입니다. 상호 연결 그리고 통합인데요. 푸미폰 국왕과 불교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니린솔 메서니컴 씨를 따뜻하게 환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평화를 주도하시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글로벌 지혜를 활용하는 방법, 태국의 청년 주도 평화의 여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농업에서 산업국가로 변화해 왔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혁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과거의 산업혁명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발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메가 트렌드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책임 있는 관리, 평화, 환경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국제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년들이 Y세대, G세대가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적응력, 혁신, 그리고 공감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긍정적인 영향을 떨칠 수도 있고 변혁을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평화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향하는 여정의 길은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평화는 조화로운 공존으로 특징 지우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환경, 사회적인 조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균형을 바라고 있습니다. 태국은 히스토리, 역사를 통해서 조화와 갈등의 사건들을 겪고 왔습니다. 내부적으로도 그랬고 대외적으로도 여러 사건, 사고를 많이 겪으면서 진행해 왔습니다. 태국은 국내에서 또 국외에서 평화를 구가고 있습니다. 사회정의 관용, 환경 보전, 그리고 정치적인 개혁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더 나은 세계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도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권한을 강화시킬 것인지, 사회적인 책임을 강화하고 안정과 지속 가능성, 그리고 개인적인 생존,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영향을 깊게 미치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SEP라고 하는 자립경제 철학입니다. 국왕께서 아두나데 국왕의 철학입니다. 절제와 그리고 검약함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SEP는 불교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 그리고 조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불교는 제 생활에서, 제 삶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도덕과 윤리,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절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행복과 그 넘어서의 행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지혜와 성공을 넘어서서 극단을 피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SEP를 통해서 통합되어 있습니다. 국가 전략으로서뿐만 아니라 국가 교육 과정에도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2021년의 데이터에 따르면 23만 796개의 태국 학교들이 1급 자극 학교로 지정되었습니다. 물질적인 소비를 절제하고 또 사려 깊은 태도를 양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자립 경제는 그래서 태국 국가 정체성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김대중 대통령은 평화와 화해를 강조했습니다. 통치를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SEP와 불교와도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정치와 경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태국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미덕과 절제, 인내, 의지, 용서, 화해, 비폭력, 협력, 자유, 평등 이런 가치들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와 리더십을 가지고 시민들의 웰빙과 단합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망라되어 있습니다. 자급경제의 핵심과 불교와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이 통합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절제하고 자비하고 또 윤리적인 삶에 관통하고 있습니다. 지혜, 신중함, 신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더 나은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다. 푸미콘 국왕께서 말씀하셨던 자급경제의 철학과 김대중 대통령의 원칙이 같은 맥락에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평화와 화해 또 용서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영감을 줍니다. 이렇게 통합했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세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을 이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급경제, 불교, 김대중 대통령의 가르침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제된 소비와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것들 그리고 사회적인 가치, 용서, 화해, 인권 그리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감, 평화를 위한 노력, 책임 있는 기술 사용입니다. 보다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드는데 이런 가치들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창의적인 모델을 두 개의 다른 문화에서 유도해서 통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Let's meet. 지금부터는 리디아 위니 케마바지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간다 출신의 열정적인 인권 운동가신데요. 현재 감비아에 있는 아프리카 인권 및 개발 연구소에서 법률 옹호 담당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직책을 통해서 리디아님께서는 정부 그리고 싱크탱크와 협력을 해서 아프리카 전역의 법률 개혁을 주도를 하고 있으면서 불공정한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가로서 활동하는 동안 성폭력, 고문, 난민, 수감자 등 불의와 인권 침해를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지칠지 모르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최근 데스몬드 투투 대주교 리더십 프로그램의 2022년 펠로우로 선정이 되기도 했고 전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프로그램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리디아님에게 있어서 평화는 우분투의 정신을 구현합니다. 평화는 우분투이다. 우분투의 뜻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있기에 내가 존재한다 라는 것입니다. 리디아님은 평화는 고립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우리가 단결하여 함께 할 때에만 있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리디아님을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대중 평화회의에 초대를 해주시고 또 주최를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이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한 이유는 여러분께서 이 세상에 이분들은 이 세상에 더 이상 계시지 않지만 이분들의 리더십을 아직까지도 저희가 기리는 거라면 이분들의 영향은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또 만델라님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을 하였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용서와 화해 그리고 연대감, 평화를 통해서 이러한 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첨부를 하는 것이 제 발표 자료에 있어서 좋은 배경사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원동력으로 청소년의 평화 참여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유엔에서도 수년간 이 평화 그리고 청소년의 평화 참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도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과 정책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젊은 층, 다시 말해서 청소년이 절대로 이 평화 프로세스에서 소외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유엔의 다양한 기구들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의 평화 구축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또 식민지 이후의 위계 질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로 직면하고 있는 리더십적인 부분, 식민지 이전과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지역적 그리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제가 강조를 하는 것은 부정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폭력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적극적인 평화, 즉 화해, 공존, 그리고 인권이 있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회 경제적인 정의가 있는 평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발표를 할 때 있어서는 저희의 사회의 여러 그런 역량을 개선하여서 평화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식민지 전에 이런 평화 구축 프로세스가 있었고요. 당시에는 화해 그리고 힐링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적인 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에도 현대적으로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는 수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민지 이후에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많은 근본적인 것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분들은 이러한 토착 정부가 해체가 되었고 그리고 여러 구조들이 해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민 국가들의 이런 그런 가치들만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식민지 국가와 식민을 하는 그런 국가들 간의 갈등이 있었죠. 그리고 식민지 이후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의 아프리카에도 이렇게 식민지의 영향은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고 특별히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보시다시피 많은 안티 프랑코폰 센티멘트라는 게 아프리카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난이나 부패 아니면 나쁜 리더십 그리고 자립하는 정부 같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 경제적인 발전에 저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렇다면 청년은 이러한 평화 프로세스,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가지의 요소들을 또 활동들을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시티즌십, 그 다음에 정치 참여, 그리고 또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글로벌한 피스, 즉 평화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데 어떤 천편일률적인 해결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청년의 아니면 전 세계의 청년의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과 그리고 참여는 다양한 정치적인,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적인 방법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미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그런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시민의식 관련해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런 시민의식은 더 제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의 역할이 더 커졌고요. 그래서 평화적인 공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갈등이었다면 이제는 공존할 수 있도록 청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평화 프로세스가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 또한 정치적으로도 참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과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에 참여할 때 있어서 청년은 간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권, 청년의 인권을 도모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이런 정치적인 부분에 청년은 반드시 참여를 해야 되고 향후에도 당연히 그 청년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롤모델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청년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지구 온난화이던 아니면 여러 이슈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머리가 긴 분은 환경 활동가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노력을 환경 법과 그리고 환경 기후 변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운동들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있는 말랄라는 교육을 위한 활동가입니다. 젊은 여성의 교육을 위한 활동가이고요. 아나타반이라고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은 남수단에 있는 그룹인데 예술가들이 좋은 거버넌스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갈등을 방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예술가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이제 당연히 청년들이 이러한 롤모델들을 따라하게 된다면 많은 어려운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들이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글로벌 책임감을 위해서 평화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는 탄탄하고 실용적인 기저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두 리더들은 굉장히 평화적이었고 많은 가치들을 활용을 했습니다. 평화를 활용을 했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평화를 선택했고 협상을 했고 지속 가능성을 택했고 통일감과 용서와 민주적인 리더십을 통해서 평화가 자국에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청년들의 이런 참여를 이끌어낼 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여러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어려움들이 다 서로 연관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 또 집단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가름하기에 앞서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들을 저희들이 하는 모든 것에서 소외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외를 한다면 평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청년은 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청년들을 참여를 시키고 싶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던 청년들하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JD가 얘기를 했던 내가 있기에 또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들은 소외돼서 혼자는 살 수 없다. 이러한 포텐셜, 즉 우리가 함께 한다면, 그래서 목표를 달성한다면, 그리고 어떤 그룹도 개인도 소외를 하지 않으면 여기에서는 청년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이러한 우분투의 철학은 다시 말해서 책임감을 요합니다. 상대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이런 리더십을 요합니다.
그동안에는 아프리카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였다면,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문제였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꾸고 대륙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바꿔서 이러한 평화적인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전 대륙에서 다 바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Kemba. 캔바 고맙습니다. 어떻게 청년들이 더 적극적인 사회 변화 세력으로서 진화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분투 철학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마르타 보카리 니코바입니다. 러시아인입니다. 지금 현재 PhD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연구 톰스크 스테이트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있고, 현재 연구 단계는 김대중 노무현의 한미관계 리더십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마르타는 한국과 관련된 여러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있고, 에라스무스 플러스 펠로우십 2019년 골드스미스 런던 대학교였죠. 그리고 세종 연구소 필드 연구에 한국 재단 펠로우십을 또 얻었습니다. 21년이고, 그리고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021년, 22년까지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학자적인 활동 외에도 특별히 러시아가 한국 기업들 간의 교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과 경제 협력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한미 통상 산업통상부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코트라의 모스크바 오피스에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산권 업무를 가지고 한국 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마르타에 있어서 평화는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의미 있는 정치활동, 사회활동을 할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준비된 게임 체인저의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마르타를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이번 김대중 회의 참가하고 뜻깊은 이슈를 토론할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백학순 소장님과 조직자 모든 분들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nowadays, 지금 글로벌화라는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한 사람이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단적인 활동들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는 청년의 역할과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청년들이 여러 포럼과 컨퍼런스에 초대되는데 경청을 할 뿐 목소리를 내거나 행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젊은이들은 목소리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당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법을 배워야 하고, 또 복잡한 국제정치 경제구조에 참여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예를 보면 이상주의 그리고 실용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 정책에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서는 원칙과 비판의식, 상인적인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임 기간 내내 청년들의 역할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팬데믹, 테러 등등 여러 복잡한 글로벌한 문제들을 고려할 때 이 포럼 같은 데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대 간 유대를 구축하고 청년들을 유엔 의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연결된 세대가 지금의 청년들입니다. 유엔의 SDG를 달성하고 또 정책에서 여러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고 파트너십을 조직할 수 있는 잠재력을 청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디어는 청소년 유엔을 설립하면 젊은 세대들이 글로벌 이슈에 참여하고 논의하고 해결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모의 유엔이 존재하고 정기적으로 개최됩니다. 청소년 유엔을 관련 기관과
또 여러 위원회가 참여하는 상설기구로 설립한다면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은 틀에서 벗어난 사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방식은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존 유엔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청년 유엔은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상호 이해를 깊게 하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연대를 형성시키는 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성공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한너 청년 대화가 그 사례입니다. 효과적인 국제 협력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한너 청년 대화는 한너 대화, 2010년 한너 대화의 일환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러시아 청년들은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어 왔습니다. UN SDG 의제도 논의를 했고, 그리고 청년들이 의미 있게 2030년 목표 달성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논의했습니다. 이 청년 포럼은 전반적인 국제적인 소통의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고 청년이 형식이 복잡하고 심각한 국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러시아는 고도로 디지털화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사회를 발전시키고 또 세계 각국 간의 거리를 좁히는 데 있어서 청년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이 의제에 포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8년부터 러시아에는 연방 청소년청이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청년 정책의 조정자 역할을 하고 청년들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기관에서 자신들의 재능을 또 발견하고 잠재력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들 간의 협력을 장려하고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연대 커뮤니티도 형성했습니다. 주요 분야에서의 디지털, 경제, 산업 분야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디지털 주권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이 과정에서 중요한 동력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지금 현재 청년의 역할을 지금 글로벌 도전에서 미래발전이란 맥락에서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청년들은 첫 번째로 정치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정치와 경제에 신선한 아이디어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즉각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 기업가들은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청년들은 IT와 디지털 경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은 현대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화의 변화, 문화유산의 보급, 보전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한국의 방탄소년단 BTS는 청년들이 자국의 문화와 가치를 홍보하면서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 이해에 기여하는 굉장히 훌륭한 사례가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청년을 지원해온 것이 20년이 넘습니다. 1991년부터 현대사가 시작되었다고 보는데요. 이 기간 동안 청년 세대는 여러 국제적인 프로젝트와 자원봉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2014년 소치올림픽, 패럴림픽, 2018년 피파 러시아 월드컵, 2019년 세계 동계 유니버시아드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국제적 의제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에게 일치된 행동을 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또 도전을 인식하고 러시아는 특히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형식과 또 협력 채널을 추진하기 위해서 많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르타님. 청년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래서 이렇게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또 경험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으로는 미셸 볼셰딩 님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님은 독일 출신의 열정적인 학구파로 형법과 그리고 한국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법학학위를 성공적으로 취득한 후에 지금 현재 같은 대학에서 한국학 학위를 추가로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셸님은 신진 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저명하는 법률 저널인 베를리너 안발츠 블라트에 여러 차례 기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료 변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적인 활동 이외에도 한국에 대한 깊은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2년 독일 한인 주니어 포럼에 참가를 하기도 했고 다양한 정치적인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셸님은 서울 성균관대학교에서 DAAD 장학생으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셸님에게 있어서 평화는 우리 미래의 토대입니다. 지금부터 미셸님을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면 저희 독일에서는 구튼 아벤트, 좋은 저녁이라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어서 또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김대중 대통령은 독일 베를린 그리고 저희 모교인 자유대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종종 양국의 비슷한 운명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분단 극복을 위한 그분의 아이디어는 독일의 통일을 바탕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분은 베를린에서 자유대학 구성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를린 과학센터에서 열린 소규모 토론회에서 훗날 햇볕 정책의 개념적인 토대가 된 3단계 계획을 처음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2000년 3월에는 한국에 직접 발표한 베를린 선언의 발표 장소로 자유대학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2000년 7월 첫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는 중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에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베를린 자유대학교는 김대중 대통령님에게 명예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대통령님은 독일 통일의 교훈과 또 한반도의 과제라는 연설에서 한국인들이 특별하다고 인식하는 한국과 독일의 긴밀한 운명 공동체를 지적을 하면서 야당 정치인으로서 어려웠던 시절에 자신의 일처럼 조언과 행동으로 곁을 지켜준 빌리 브란트, 리하르트 폰 바이츠베커 같은 독일 정치인들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벌써 한국과 독일이 수교한 지 14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 140년 동안 양국은 격동의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습니다. 독일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면서 분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990년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면서 유럽을 하나로 모으고 세계적인 리더 국가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한국은 45년간의 일제 식민 통치 끝에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분단되었습니다. 잔혹한 내전이었던 한국전쟁은 1950년부터 3년 넘게 지속되었고 여전히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며칠 전에 독일과 또 한국은 연휴를 보냈죠. 독일 같은 경우에는 10월 3일이 통일의 날입니다. 이제 분단 이후에 독일은 통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연휴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2차례의 세계대전, 그리고 분단과 통일, 유럽 통합과 또 외교에 대한 헌신, 그리고 20세기의 경험과 깊이 얽혀 있습니다. 오늘날 독일은 유럽과 또 전 세계에서 평화, 안정, 그리고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는 외교, 안보 문제, 인도주의적인 노력, 평화롭고 통일된 미래에 대한 한민족의 열망 등이 얽혀있는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또 이런 외교나 또 미래 그리고 한민족의 열망 등이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런 것은 정치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분단을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에서는 한 민족의 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30년 동안 북한의 핵 위기가 처음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북한의 비핵화 회담에 참여시킨 것은 미국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런 회담은 지속적이지가 않았고 또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했고 여러 합의가 있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평화, 자유, 안보의 핵심은 그것이 위협받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에만 그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취약하다고 인식하는 모든 것이 그렇듯이 그것들은 특히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다. 독일의 젊은이들 연구에 따르면 젊은 세대는 1945년 이후에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기후위기, 전쟁, 팬데믹, 그리고 젊은 세대는 비관적일 만한 모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른 세상에서 깨어났습니다. 라고 지난 2월 24일 독일 외무부 장관인 아날레나 바르복이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유럽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전쟁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이 공격적인 전쟁은 저와 제 세대에게 거의 순진한 낙관주의가 특징이었던 한 시대의 마지막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는 25살입니다. 그리고 저의 세대는 어떤 시대에 태어났냐면 전쟁이 없는 시대에 태어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부모님 세대에게는 희미해져가는 기억이었지만 저희 세대에게 있어서는 역사책의 한 장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한반도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채 끝나지 않은 전쟁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지만 한국의 젊은 세대에게 한국 전쟁은 그저 과거의 역사로만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간의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평화에 대한 인식은 한 사회 내에서 개인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나 국가가 전반적으로 평화롭다고 느낄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폭력, 차별, 불공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평화를 증진하려면 갈등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구조적, 제도적 요인을 해결하고 또 모든 구성원에게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전쟁에 대한 순진한 낙관론과는 달리 유럽의 젊은 세대는 더 나은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알기 때문입니다. 비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모든 위기를 극복해왔고 항상 현실적으로 앞을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훨씬 덜 들리고 하지만 이것은 또한 우리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덜 들리고 또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대변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좌절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람권을 갖고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회복력이 뛰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라스트 제너레이션,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리고 그레타 세대와 같은 활동가 그룹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전 세계의 필요와 우려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둔 젊은 세대 글로벌 이니셔티브와 같은 조직이 많이 있습니다. 창의성 그리고 또 열정을 통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청년의 에너지, 창의성, 열정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구냉전의 잔재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한반도에서 신냉전의 유령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냉전의 잔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미소 대결의 중심에서 이제 미중 대결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바르복 외무장관이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처럼 저는 독일과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의 지혜를 모아서 바람직한 세계 질서 확립을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과 독일은 가장 성공적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저는 양국이 경제, 안보와 또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양국이 전 세계에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양국이 함께 여러 글로벌 이슈, 예를 들어서 이러한 전 세계의 경제 불확실성, 공급망 위기,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밀히 협력하면서 동시에 젊은 세대가 긍정적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회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주체로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와 교육, 지원을 제공해야지만 유럽의 다음 세대도 순진한 세계관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미셔 고맙습니다. 희망의 어떤 단초들, 청년들이 이렇게 비관적인 세계에 있어서도 단초가 된다라는 것을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조은영 선생님이십니다. 한국에서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하고 계십니다. 연구 관심은 산업정책, 국제정치입니다. 한국연구재단에서 글로벌 PhD 펠로우십을 받았습니다. 레지던트 펠로우로서 한국연구재단에서 여러 가지 기회들을 가졌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CSIS 포럼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또 그 박사 과정을 하면서 김대중 학술원에서 연구원으로 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영 선생님에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지정학적인 위협이 사라진 상태, 핵 위협이 사라진 상태, 세 번째는 시민의 지속 가능한 행복이 보장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은영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침 저의 원고가 담겨있는 랩탑이 전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소 산만할 수 있겠으나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평화는 북핵 위협으로부터의 해방, 그다음 단순히 그 수동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긴장이 없는, 그러니까 북핵 위협이 없는 그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미중 관계가 안 좋아도 신경이 끊어질 것 같은 긴장 관계에 놓이지 않는 것, 그것이 한국에게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이 과연 평화로운 상태에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당연히 저의 반응은 그걸 질문이라고 하나 뭐 이런 반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안보에서는 미국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해 있고 교역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비대칭적으로 의존해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과 중국이 안 좋은 관계에 처하게 되면 이 중첩된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에 놓이고 미중 사이의 선택에서 굉장히 그 고통을 겪는 구조입니다. 사드 때 우리는 미중 구도에서 우리는 당연히 동맹을 선택을 했고 동맹의 전략적 자산을 지키기 위한 문제에서 선택을 했는데 중국으로부터 교역으로 보복을 당했습니다. 이런 끊임없는 딜레마, 제가 듀얼 애시메트리라고 부르는 이런 이중된 중첩 구조에서의 딜레마에 처했기 때문에 항상 미중 사이에서 엄청난 긴장을 겪고 있고 그러한 점으로부터 정말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에서야 우리가 정말로 평화롭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급진적인 그 협력과 진전을 이뤄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지켜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좋아지는 것은 당연히 한미일 구도를 추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지만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부여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이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관심이 있는가? 저렇게 급작스럽게 추진하는 한일 관계가 불가역적으로 한일 관계의 어떤 발전을 지속시키는데 영구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 한미일 구도에서는 또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라는 많은 질문을 가져왔습니다. 정부가 설득을 국민을 향해서 하지 못하니까 반대로 반일 감정이 여론사에서 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클린턴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길 김대중 대통령이 드라이버 시트, 운전석에 앉고 본인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추구하시는 대북 정책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굉장히 은은하면서도 깊은 신뢰관계가 분명히 존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의 대북 정책은 효과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생각하고 오늘날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우리 안보를 추구함에 있어서 드라이버 시트에 있는지
아니면 중국과 이런 긴장 상태에서 무조건 미국의 정책을 우리 정부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운전석에 과연 앉아 있는지 학생으로서 제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퓨 리서치 센터의 최근 그 결과를 보시면 중간에 결측치가 있습니다만 결국에 이어보시면 주변국 위협감 정도에서도 미국이 압도적으로 우호적인 여론을 한국에서 형성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 결측치를 포함해서 결국 추정을 해보면 소프트 파워 상에선 미국의 압도적인 승리가 이제 한국에 있고 여론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질문은, 우리가 정말 장기적이고 영구적인 평화 상태에 있으려면 정부가 위에서부터 impose, 그러니까 좀 내리누르는 선택을 통해서 한일 관계를 추진하고 한미일을 급작스럽게 추진하기보다는 조금 더 여론과 발맞추어 국민의 의견을 좀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연 평화로운가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국내 문제에 들어오면 사실 긴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우리 야당 대표가 19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이 야당 대표는 당뇨병 환자라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19일간 목숨을 걸고 단식을 했으니까 obviously it's very difficult question, difficult situation I guess. 근데 여기에 대한 여당의 답은 이랬습니다. 당뇨병 환자 뭐 이런 건 전혀 신경 안 쓰고요. 잡범이 단식을 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조사를 미루는 전례를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겠다, 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연히 민주주의 국가 체제에서 시스템을 통해서 선발된 우리의 야당 대표인데, 여당 대표가 그를 대하는 단어는 여당 대표가 아니라 장관이죠. 잡범입니다. 잡범. 민주주의에서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어떤 파트너로서 함께하는 김대중 시대의 정신이 완전히 실종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그러면 야당은 잘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여당이 저렇게 실수를 많이 하는데도 야당 지지율이 이 정도인 상황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고, 저는 사실 민주당을 사랑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더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치 싸움을 하느라 차라리 가로등을 하룻밤에 하나 더 놔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민생이 고통을 받는데 여당은 야당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 싸움과 이데올로기 레토릭 싸움에만 너무 매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전혀 평화롭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 국민 젊은이들 내부에서도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대녀, 이대남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대선할 때 이대녀 표를 인식을 해서 정치권이 분명히 이런 젠더 컨플릭트를 젊은 세대 사이에서 추동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은 결국 우리 젊은 세대들이 평화롭게 협력하고 잘 사는 것보다도 결국 선거를 의식해서 우리 내부의 투쟁도 추동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성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저의 대학원생이 사실 어떤 아이디어를 크게 낼 수 있겠습니까? 저의 제안은 김대중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진보하게 들을 수 있지만, 첫째, 인터내셔널 안보, 국제 안보에서는 우리가 운전석에서 주체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자리를 없앨 수는 있고, 일본 사람이 한국 사람의 자리를 없앨 수는 있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 사람의 자리를 없애고 주체적으로 안보 정책을 해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운전석에 앉을 수 있어야 하고, 국내 정치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자신을 희생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존중했던 그런 정신을 국내 정치에서 다시 되찾아야만 이 여야 간의 엄청난 이 스테일메이트를 교착 상태를 뚫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국민들 사이에서의 이런 불안을 정치권이 추동하기보다 좀 더 소중하게 서로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멘탈리티를 국민들 사이에서 조성해 나가시는데 협조하셨으면 좋겠다는 젊은 세대로서의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김대중 시대의 그 정신의 실종과 함께 있어서 통일에 대한 의식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저하되고 있다. 왜 통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 모든 한국에서의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갈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갈등들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을 받아서 극복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민감한 주제였는데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줌으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시는 히마 루파 카나파르티님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어와 또 한문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히마님께서는 일본 국립대학교와 델리 대학교에서 한국어, 영어, 그리고 힌디어 번역을 하고 계시고요. 또 비교 언어 분석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히마님께서는 사회, 정치, 경제사를 탐구하고 계시고요. 자미아 밀리아 이슬라미아에서 개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히마님의 연구는 한국의 새로운 공동체 운동, 다시 말해서 새마을 운동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델리 대학교에서 객원 강사로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활발한 저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평화란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희마님을 따뜻한 환영의 인사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발표자 여러분, 또 모든 내외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희마입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제 논문을 발표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구적인 평화라는 것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사회적인 목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어떤 형태의 차별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적인 책임과 지구적인 평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압둘 바하라는 분이 생각이 납니다. 그분께서는 이런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전문가시고 또 국제 평화에 대한 전문가입니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서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대감이 필요하고 인류에게는 연대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달성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이야말로 저희가 국가들이 또 필요한 추진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추진력을 줄 수가 있고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청소년의 이러한 생각들은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청소년의 이러한 힘은 이러한 통일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별을 극복하는 어떤 통일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액션이라는 것은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회적인 여러 부분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이런 변화에 있어서 비폭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디는 수십 년 동안 비폭력적인 활동을 해왔습니다. 인도에서 그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도가 독립을 1947년에 이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용기 있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였고 인권의 수호자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런 정치적인 활동을 했고 궁극적으로는 역동적인 민주적인 시스템을 한국에 구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간디는 청소년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영감을 주었고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에 있는 많은 청년들은
많은 변화를 주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글로벌 투자에 기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청년은 사실은 많은 어려움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인 갈등과 어려움들, 오염, 환경적인 파괴뿐만이 아니라 외부적인 어려움들, 또 글로벌 차원에서의 여러 어려움들을 당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다 얽혀 있기 때문에 협력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고 문제 관리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날에 이렇게 21세기에서 비폭력이라는 것은 국제 분쟁을 해결해서 그리고 국제 평화를 다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안보 그리고 평화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어떤 것도 독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런 환경적인 안보 그리고 또 이런 환경적인 변화는 당연히 다루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 자원 같은 것들이 잘 분배가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문화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해를 하는 것이야말로 젊은이들의 이런 시야를 넓혀줄 수가 있고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사회에 더 많이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청년들 또 젊은 재능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가능성 또 미래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변화하고 또 자신들의 이런 목표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청년은 중요합니다. 더 포용적인 그리고 형평성 있는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청년은 다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필리핀의 국민적 영웅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논문을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루파 감사합니다. 우리 발표를 모두 요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논의와 질의응답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시간을 좀 예민하게 지켜야 하기 때문에 12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먼저 청중들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아니면 먼저 저희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논의하는 동안에 질문이 있으시면 중간에라도 손을 드시고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발표를 들었는데요. 제가 드는 생각은 글로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김대중, 앤서니 기든스, 존던 교수님들이 모두 얘기를 했습니다. 글로벌한 민주주의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서구적인 개념을 다른 곳으로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맥락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실질적으로 문화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개발시키는 데 민주주의를 접목하자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에게 있어서 유교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휴머니즘도 그렇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생각했을 때 사람을 하늘처럼 섬긴다. 경천애인의 그런 개념도 접목시켰습니다. 우분투의 아이디어도 접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을 생각했을 때 글로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냥 민주주의를 어떤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카피페이스트를 하는 것이 아니라 로컬 컨텍스트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확산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개념과 연결이 된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니린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부민포 교황과 또 불교 김대중의 어떤 교차 지점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니린에게 좀 더 그 의견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 주시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 원칙에서 어떻게 좀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먼저 active approach that I present.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지속 가능성 그리고 또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교육 그리고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육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년들은 이러한 통합적인 방식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고 그리고 그런 원칙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정보력이 있는 액션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젊은이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 또 동료들 사이에서 자신들이 배운 것을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가 있고 이러한 여정을 평화 구축에 대한 여정을 함께 하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이런 통합적인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클린업이나 아니면 우리의 환경 부분에 있어서 또 식물을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환경 변화를 그런 부분을 대처를 한다든지 아니면 지속 가능성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런 어떤 통일감, 연대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공동체 내에서 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슈는 소통 그리고 또 갈등 해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많은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세상에서 젊은이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통을 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학교 안에서 아니면 또 평화로운 어떤 솔루션을 통해서 세계 평화이던 아니면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러한 갈등 해결이든 어쨌든 젊은이들은 촉매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적인 해결 방안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프랙티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은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 방식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지속 가능한 프랙티스를 통해서 매일의 삶에 접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폐기물을 쓰레기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는 회사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속 가능성의 원칙을 이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 활동, 액티비즘 아니면 공동체 활동, 또 문화적인 교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린 감사합니다. 대답을 굉장히 많은 범위에서 해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들도 여러 가지 것들을 지점을 해주셨습니다. 루파도 얘기를 했고 청년들을 움직이는 것 그래서 또 이니셔티브, 청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미셸과 마르타도 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청년 주도의 이니셔티브를 공식화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는 책략으로 삼을 수 있겠다라는 언급들을 다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공통점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발표자들이 다른 주제를 얘기해 주셨지만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청년 대표성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 지점은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왜 말씀하신 주제에서 청년 대표성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우분투에 대한 논의를 했는데요. 함께 일하는 것에서도 어떤 지점에서는 청년들이 제외되는 경험들을 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되는 계층들도 있고 여성들이 소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맥락에서는 동등하게 대표성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치가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또 분열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청년들이 주도하는 어떤 얘기하는 것들을 실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것들이 폭력에 얼룩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외, 배타 이런 것들이 정치 활동에서도 많이 목도되고 있는데요. 반드시 청년들의 참여를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청년의 미래를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청년의 기구를 유엔 사무총장실 하에 만들어서 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우분투는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이 맥락에서 현대에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생각을 통해서 기준을 내세우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반드시 대표성은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 하고 계시는 활동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on making youth engaged in 네, 정치적인 시스템이 대표성이 있기 위해서는 사회의 모든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젊은이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다면 인구의 상당한 비중이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적인 결정이 이루어질 때 있어서 그러면 그 사회 일원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인 시스템에는 이런 모두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청년이 참여를 해서 공식적인 이런 정치적인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오늘과 내일의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참여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정치적인 민주적인 권리뿐만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러한 젊은이들에게 책임감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젊은이들은 정치적인 또 제도적인 프로세스에 참여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고 특별히 투표하는 데 있어서 선거에 있어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자신들의 역량에 대해서 이러한 참여를 의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참여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이렇게 정치적인 제도적인 프로세스에 참여를 할 수가 없다면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힘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생각하겠죠. 자신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경청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하더라도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이러한 젊은이들의 목표나 목소리를 듣는 데에 관심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청년들은 점점 더 소외가 되게 될 것이고 이러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또 담론에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이슈에서 소외가 될 것입니다. 민감한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정의, 형평성에 있어서 또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소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스와미라는 분이 얘기를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하기를
리스크를 감내하라. 그렇다면 리드를 할 수 있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뭐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can be 청년들이 정치계에서 배제된다라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조 선생님께서 의견이 있으신다라고 하는데요. 기회가 갖고 멍석이 깔렸으니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세대가 젊은 정치인이 등장할 때마다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기성세대의 어떤 정치 방식, 썩거나 어떤 그 세력의 기대는 기성세대의 정치 방식과 다른 것을 젊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매번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았는데 젊은 정치인들이 새 세상을 열겠다고 등장하는데 하는 것들이 기성세대와 다를 바가 없어서 엄청난 실망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대 교체를 해야 되고 나이가 많으면 당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오죽하면 제가 박지원 의원이 돌아오시는 게 차라리 코인에 중독된 젊은 정치인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는 얘기를 할 정도겠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새 희망을 위해서는 우리가 underrepresentation이 되었다기보다는 젊은 정치인들이 정말 정치를 할 거면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실망시키지 말고 제대로 정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ank you. Isn't it kind of hot? I'm feeling kind of warm because of all the 네, 좀 덥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 열정이 느껴집니다. 굉장히 덥게 느껴지네요. 이제 마르타 님도 코멘트가 있는 것 같고도 미셸도 코멘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아까 이제 말씀을 주신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국제 기구들 또 이런 정치적인 의견 형성에 젊은이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유엔의 이런 SDG 2030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국가 그리고 로컬 그리고 지역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젊은이들이 주도하는 기관들은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이런 어젠다를 모니터하고 또 이행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적절한 리소스가 있다면 젊은이들은 당연히 차이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루파가 이미 완벽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요. 청년들이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르타도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리스크를 져야 한다. 청년들이 봤을 때 독일 통일은 젊은이들이 없었으면 사실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군타 업샤스키는 사회기독당 여당이었죠. 사회기독당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글을 하나 읽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는 해외여행을 허락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청년 수천 명의 청년들이 베를린 벽으로 달려가서 경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굉장히 기적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청년의 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함께 청년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논의를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청년들의 권한 강화는 세대 간의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세션 여러분들의 기여로 굉장히 생산적이고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